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집값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런 요소들을 꽤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들 아시겠지만 집 지을 만한 땅이 부족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그 선진국들로 분류되는 나라들 중에서는 인구 밀도가 진짜 높은 나라인데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또 70%는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 지을 땅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물론 집 지을 땅이 정말 광활하게 넓은 호주, 뭐 캐나다 이런 나라들도 그 대도시 집값은 오히려 엄청 비싸요. 그런 나라들은 오히려 대도시 아니면 사람이 거주하기가 너무 외롭다 보니까 이제 다 몰려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냥 집값이 비싸다라고 하는 게 그냥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거기다가 서울이라는 도시는요, 전 세계에서 인구가 단기간에 제일 빨리 늘어난 대도시입니다. 1960년에 서울 인구는 300만이었는데요. 불과 30년 후인 1990년에 이미 서울 인구는 1000만 돌파했어요. 서울이 전국에서 계속 인구가 몰려드는 그런 도시가 됐고 이 많은 인구를 이 30년 동안 꾸역꾸역 계속 담아내면서 별일 없이 그래도 살만한 집들을 꾹꾹 잘 다 지어서 요즘도 길에서 자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건 진짜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 칭찬을 받지만 우리나라가 해낸 진짜 기적은 30년 만에 막 수백만, 수천만이 밀려 올라왔는데 큰 사고 없이 다들 집을 만들어 줬다는 게 진짜 기적적인 일입니다. 경제가 발전한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그게 경제가 발전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사람들이 농촌, 어촌에 살다가 도시에 살게 된다는 뜻은 사람들이 1차 산업에 종사하다가 이제 2차 산업, 3차 산업에서 일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 몇 명이 도시에 거주하느냐, 이게 도시화율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 나라가 경제가 발전했느냐를 보여주는 척도인데요. 우리나라는 도시화율이 1960년대에는 27% 정도였어요. 그런데 2013년에 이게 82%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사람들 만나면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걸 한국은 어떻게 한 거야? 이 많은 사람들이 정처 없이 일단 서울로 올라오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감당하고 집을 다 지어줬어?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게 가능했던 몇 개의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라는 건데 집을 좀 지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땅 문서들을 봤더니 어떤 땅은 길쭉하고 뭐 어떤 땅은 뭐 조그만하고 어떤 땅은 뭐 세모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어디에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몰랐겠죠. 그래서 야, 땅 주인들 집합. 야, 이제부터 여기에 이제 도시를 좀 도시답게 만들 건데 이래서는 안 돼. 일단 당신들 땅을 일단 다 합쳐. 다 합치고 네모난 땅으로 크게 일단 만들어 와. 거기에 공원도 만들고 도로도 내고 상하수도는 정부가 내줄게. 그 대신 공짜로는 안 되고 정부도 돈이 들어야 되니까 당신들 땅 중에 일부는 도로용으로 혹은 공원용으로는 내놔야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집을 못 짓는 이런 복잡한 땅에서 우리가 구획 정리 다 해주니까 땅의 가치는 훨씬 올라갈 거예요. 얼른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토지주들이 오케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땅 가운데 도로를 크게 내면 집 지을 땅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도로를 조그맣게 만들려고 그렇게 만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서울의 그 강북 지역에 가보면 주요 지역들이 가보면 길은 반듯반듯한 골목길인데 집들이 다 조그마해서 자동차 한 대 지나갈 듯 말 듯 뭐 이런 데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골목을 조그맣게 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서울로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집을 이렇게 한 채 한 채 짓다가는 집이 부족해서 난리가 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큰 땅을 아예 통째로 개발해서 아파트를 집단적으로 지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건데요. 이 별게 아니에요. 정부가 딱 서울 지도를 보고 여기 빈 땅들 많네. 금을 쭉 그어서 자 여기에 이렇게 이제 아파트 뭐 한 2만 가구 지을까? 뭐 이렇게 정리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땅과 집은 그 다음날 그냥 강제 수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 뭐 서울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개포, 고덕, 뭐 수서
목동, 중계동 그런 데 가면 막 아파트, 낮은 아파트들 많았잖아요. 뭐 일산, 분당, 산본, 평촌 이런 신도시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정부가 여기에 대단지 아파트 짓자라고 결정하면 그냥 쫙 다 밀고 땅을 압수. 물론 그 강제로 뺏는 건 아니고 보상을 해주긴 해줍니다만 아니 나는 여기에서 200년 동안 조상님들 묘도 있고 다 농사도 짓고 하는데 제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이런 항의, 정당한 항의인데 안 통하는 이제 그런 법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대규모 아파트들이 지어진 겁니다. 다른 나라 가도 아파트가 간혹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처럼 대규모 아파트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업자가 그렇게 대규모 땅을 본인이 한꺼번에 살 수가 없어요. 중간에 땅 안 팔겠다고 하는 분, 나중에 판다고 했다가 또 마음 바꾸신 분, 뭐 워낙 땅 주인들 생각이 다양해서 그렇게 대규모 땅이 사질 수 자체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야 이만큼은 다 수용, 이제 그러니까 그런 보상금 받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아파트 단지들이 서울 여기저기에 생긴 거고 우리나라에 그래서 아파트가 주택의 대세가 된 건 그때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몰려드는 인구를 받아는 내야 되겠는데 그러자면 아파트를 대규모로 집단으로 짓는다.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독특한. 그러면 그런 아파트들 제가 예를 드는 아파트들은 그렇게 지어진 거고 한강변 아파트들 있죠. 대한민국 정부가 강남을 개발하기로 결정을 하고 자 이제 강남에다 사람들을 보내자라고 봤더니 강남에는 매우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대가 낮은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 되면 한강물이 강남으로 흘러와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강남을 개발하려면 한강물부터 막아야 되겠다고 싶어서 한강을 일단 좀 직선으로 정리하고 강둑을 쌓자 이렇게 해서 뚝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제방을 쌓고 여기는 그럼 이 강물은 어떡하죠? 당시에는 우리 그 연탄이 국민 연료였잖아요. 그 연탄재로 메워서 그렇게 제방도 쌓고 좀 남는 땅은 없었던 땅도 만들고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제방 위에 쌓은 지금 만든 도로가 올림픽대로고 제방을 쌓고 나니까 이제 강변에 새로운 땅도 생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만 해도 강변 땅은 홍수가 계속 나니까 아무도 안 가져가는 땅이어서 그 제방 쌓는 공사를 한 건설회사들한테 공사비 대신 그냥 그 땅을 나눠줬어요, 거의. 그래서 거기서 아파트 지어서 분양한 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뭐 반포주공, 잠실주공 이제 이런 아파트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파트들을 짓게 된 건 아파트가 좁은 면적에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지었던 거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서울의 강남 지역을 개발하면 여기에는 단독주택들을 많이 지어서 사람들을 살게 하자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었던 아파트가 주류가 아니었던 시절이었는데 왜 그렇게 아파트들을 많이 지었냐? 좀 슬픈 이유가 있는데 홍수가 자주 나잖아요. 근데 홍수 나면 대피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물이 덮치니까 대피를 어디로 해요? 그래서 홍수 나면 사람들 대피하라고 5층짜리 아파트를 거기에 지은 겁니다. 단독주택은 짓지 마. 여기는 아파트 지구야. 아파트만 지어야 돼라고 지정한 이유가 단독주택 지으면 홍수 나면 대피할 곳이 없으니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그래도 1층, 2층에 물 잠긴 주민들이 3층, 4층, 5층으로 대피는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래서 아파트 지은 거예요. 굉장히 사연을 듣고 보면 서울이라는 도시가 진짜 독특한 도시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만들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죠. 지을 때는 몰랐는데. 대단지가 있으니까 편의시설도 그 안에 다 들어오니까 살기 편하고 또 집집마다 다 똑같은 구조니까 집을 안 보고 사고 팔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 집을 안 보고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아니라 집을 팔기가 굉장히 쉽구나. 그래서 환금성이 뛰어나다는 장점까지 생기면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비싸게 형성되고 투자의 대상이 되는데도 영향을 줬습니다. 제가 왜 옛날에 아파트 지은 그 수십 년 전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몇 가지 부동산에 관한 특성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그 지나온 역사와 굉장히 관계가 깊다. 그걸 이해해야 우리나라 아파트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요. 다른 나라는요. 아파트를 짓든 주택을 짓든 이 집을 지을 때는 부동산 개발 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집을 짓습니다. 그 회사는 돈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아요. 왜냐하면 거대한 땅을 사야 되니까. 그 땅을 사서 거기에서 이제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분양을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서 천년만년 계속 임대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개발사들이 없어요. 일단은 서울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지어주는 과정에서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땅을 공급하고 아파트를 짓는 그 지휘를 기다리다 못해 정부가 해버렸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아파트는 어떻게 짓느냐? 그런 사람이 없다고 아파트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아파트를 짓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 없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아파트를 짓냐면, 다른 나라 같으면 그 부동산 개발 회사가 해야 되는 일을 작은 회사들이 나눠서 해요. 시행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시행사라고 하는 회사는 그야말로 아파트를 짓는 총 과정을 총괄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회사와 성격이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부동산 개발 회사는 자금 동원도 그쪽에서 책임지고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자금이 넉넉하니까 굳이 은행 돈 빌려오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도 하고, 심지어는 건설도 이 부동산 개발 회사가 직접 하기도 하고, 뭐 건설 회사를 쓰기도 하고, 뒷마무리까지 여기서 다 하는데, 우리나라 시행사는 그냥 깃발만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자금도 어차피 부족하니까 자금을 어딘가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끌어오는 계약의 주체가 되기도 허약할 만큼 일단은 깃발만 듭니다. 그러면 돈은 누구 돈을 쓰냐? 요즘 신문에서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이른바 PF 대출이라고 하는 돈을 이금융권에서 돈을 조달해요. 그런데 이금융권이 보더라도 이 깃발만 든 시행사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PF 대출은 해주기는 해주되, 누가 여기서 아파트를 지을지 일단 건설회사 형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해서 건설회사 형이 여기에 보증을 쓰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건설회사가 사실상 내가 보증도 섰지, 그리고 내가 집도 짓지 하다 보니까 저 아파트 누가 지었어? 라고 하면 H건설이 지었어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H건설이 한 일이라고는 집을 짓는 것밖에 없지만, 실제로 생각해 보면 처음에 보증도 서야 되고 나중에 이 문제까지 다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 H건설이 사실상 부동산 개발 회사 역할을 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건설 회사의 비중이 우리나라는 큽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도 건설 회사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현상인데, 다른 나라는 집을 지으면 아파트를 짓더라도 한 동 또는 두 동 정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크게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부동산 개발 회사가 내가 보증 쓸게요, 내지는 돈 빌려주세요 하면 별다른 의심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지을 때 뭐 2,000채, 3,000채가 기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건설 회사가 보증을 쓰더라도 이 건설 회사가 쓰러지고 나면 이 돈을 어디서 받지 하면 또 돈을 못 빌려주니까, 거기에는 또 우리나라는 무슨 신탁이라고 불리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그런 신탁 회사들도 와서 너희들 수수료를 좀 받고 너희들도 보증 같이 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구조는 영세한 시행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줄 수밖에 없는 건설회사, 그리고 시행사와 건설회사마저도 불안해 보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규모가 큰 프로젝트 때문에 또 하나 끌려온 신탁회사, 그리고 거기에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PF 금융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들까지, 이렇게 4개의 주체가 모여서 겨우 아파트 분양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 아파트와 관련해서 뉴스를 듣다 보면 PF 대출이 부실해져서 뭐 금융회사로 불똥이 튀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구조를 보면 대강은 이해가 되시죠? 아, 처음에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이 4개의 주체가 역시 관행처럼 모였는데, 이 아파트가 진도가 잘 안 나가고 분양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은 돈 빌려준 금융회사들이 문제가 되고 있구나. 물론 신탁회사와 그 건설회사가 보증을 서기는 했으나 돈 빌려준 금액에 비해서는 너무나 약한 회사들이라 결국은 금융회사 쪽으로 불똥이 튀는구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 시작하는데 대규모 아파트를 지어야 되니까 이건 미분양이 나면 그냥 회사는 아무리 큰 회사라도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경기가 좋을 때는 한번 해볼 만한 사업인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게 좋을 때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1조짜리 프로젝트면 못해도 1,000억은 이익이 남을 텐데 내 돈 100억 갖고 시작한 사업이니까 뭐 성공만 하면 10배 장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 너도 나도 뛰어들어서 아파트를 여기저기 지어야 되는데 경기가 조금만 나빠지면 썰렁하게 식어버리는 게 한국 아파트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들은 가격이 잘 안 내려가요.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다들 대피해서 사라져버린다고. 꺾이자마자 몇 년 만에 공급이 뚝 끊기고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파트 부족하네? 이렇게 돼서 다시 올라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한 바로 이 고리가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과 가격을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우리나라 아파트 짓는 프로젝트는 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보니까 이게 다 대규모라서 미분양 나오면 그냥 회사가 망하기 때문에 불경기가 오면 아파트 짓는 프로젝트들이 다 스톱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서울은 아파트 가격의 추이를 보면 간혹 내려갈 때들이 있는데 내려가도 5년 연속 내려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아파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불패라는 신화도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왜 우리나라는 모든 아파트들이 다 이렇게 획일적이냐? 획일적이어야죠. 독특하게 지었다가 안 팔리면 어떡해요? 바로 옆에 지금 그 아파트 완판됐다는데 우리도 빨리 똑같이 만들어서 팔아야지. 이 분위기 식기 전에 독특하게 만들었다가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하고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러다가 이 좋은 경기 다 지나가면 우리는 망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아파트를 새롭게 짓겠어요. 그래서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예전에 올림픽 할 때 1988년 언저리겠죠. 그때 지은 아파트는 방이 4개인데도 집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집에 화장실을 좀 늘려볼까 이런 고민들을 충분히 했었을 수도 있는 이제 상황인데 그냥 집에는 화장실이 하나인 거지라는 그런 관행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왔던 거죠. 이건 해외의 부동산 개발, 주택 공급 방식은 좋은 거고 우리나라는 뭐 나쁜 거다 꼭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독특한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아마 외국에서 이거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우리나라만큼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가 이런 조건을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결과가 생긴 거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집값, 우리가 걱정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하면 좀 안정될 수 있겠냐. 이게 결국은 고민인데 뭐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답을 내놓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도 있지만 한 가지 일본의 사례, 불경기가 왔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집을 지어서 공급을 했던 일본의 사례에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면 어떨까. 우리와 동일한 상황은 아니겠으나 이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와 좀 다른 조건이었던 일본의 사례가 우리의 고민에 힌트를 줄 수 있을 것도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해서 집값이 지금 30년째 계속 내렸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1990년에 일본의 거품이 꺼지고 나서 그 이후에 30년 동안 계속 집값이 내렸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거품이 꺼져서 불경기가 되면 일본도 집이 안 지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시 깜짝 놀라서 다시 집값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텐데 어떻게 일본은 거품이 30년간 꺼져감에도 불구하고 집을 계속 지었을까요? 일본은 집을 계속 지었어요. 30년 동안 집을 계속 불경기 아닌 것처럼 계속 지었다고요. 그럼 그렇게 지은 집은 불경기인데 다 팔렸냐? 놀랍게도 다 팔렸습니다. 이건 일본의 특수한 상황인데요.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참 비슷한 게 2차 대전 이후에 계속 도시로 인구가 밀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집을 급하게 지었어야 되고 일본 정부의 목표 넘버원이 그냥 집 짓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런데 지진이 많은 나라잖아요. 안 그래도 일본은 급하게 집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진이 나면 금세 무너져 버리고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들여서 오래가는 집을 짓기보다는 일단 빨리 많이 짓는 게 중요해진 겁니다. 그리고 지진이 많이 나니까 내진 설계가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일본은 요즘은 내진 설계를 잘해서 새로 지은 집일수록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래된 집보다는 그냥 새 집을 사는 게 일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았던 거고 그렇다 보니까 집값이 계속 내려가더라도 새 집에 대한 수요는 있으니까 계속 짓는 거고 또 지으면 팔리고 팔리니까 또 짓고 그러면서 공급이 결과적으로 늘어나 버렸던 거고요. 그래서 가격은 더 내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또 예전에 일본의 지자체들은 자기네 지자체로 인구 유입을 위해서 임대주택 지으면 세금 감면을 해주고 다양한 그 부양책을 쓰는 바람에 계속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었던 인센티브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 선진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집값이 특히 뭐 수도권 집값까지도 안정됐던 이유가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집을 짓고 또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사고 그런 다른 조건 때문이었을 수 있다는 거겠죠. 결국은 아파트 불패 신화를 깨뜨리려면 불경기에도 누군가는 계속 집을 지어서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누가 할까요? 정부가 하면 돼요. 근데 정부도 못합니다. 왜? 이게 왜냐면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여론이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건 필요한데 기왕이면 저렴하게 공급을 해줘야지 그게 집값이 잡힌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정부는 항상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하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국공유지에 지어도 돈을 벌 수 없고 민간 토지에 지으면 정부라고 싸게 지을 방법은 없는데 싸게 공급하자고 하니까 정부가 예산을 보태서 또 예산을 거기에 투입을 해야 집이 지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정부가 집을 지으려면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라는 게 항상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조차도 충분한 집을 못 지어주는 거예요. 정부가 집을 지어주면 좋겠고 정부가 싼 집을 지어주면 더 좋겠지만 싼 집이 아니라 정부가 시세에 맞는 집을 공급하더라도 공급의 양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게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대하고 이해하면 집을 짓는 과정에서 정부가 손해를 보지 않으니까요. 물론 이익도 많이 볼 필요 없습니다만 공급량이 늘어나기만 하면 그걸로써 충분히 가격 안정 효과가 있다는 쪽으로 생각을 좀 바꿔보면 정부가 집값이 하락하든 올라가든 꾸준히 계속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보다는 더 안정된 집값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 말씀입니다. 부동산 가격, 정확히는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정답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이야기를 그러면 집을 결국은 사라는 말인가 사지 말라는 말인가 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서 쭉 들으신 분들은 이게 결론이 뭔가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라고 미래의 집값을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의 집값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복잡한 정책적 고려를 하지 않으면 자주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갖고 있다. 그러니 그 부분을 감안해서 투자를 하거나 특히 정책을 세우거나 혹은 흐름을 관찰할 때 잘 고민하자 정도가 제 결론일 겁니다.